1975년의 가을밤은 유난히도 길고 스산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풀벌레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 속에서 홀로 불이 꺼진 외딴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집에 머물던 이들을 영원히 깨지 않는 깊은 잠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단 55일 동안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무려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최초의 연쇄적 비극.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시대의 순수함을 끝장낸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1970년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벽에 부딪혔고 결국 어떻게 진실을 어둠 속에서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975년 8월 전라남도 화순.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습한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시골은 대문조차 잠그지 않고 지낼 만큼 이웃 간의 경계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정체불명의 방문객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징후는 아주 미세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집, 주로 노인이나 힘없는 이들이 거주하는 곳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관할 경찰서 형사들은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강도 사건이라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거나 금품을 찾기 위해 서랍을 뒤진 흔적이 요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묘하게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제 집을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침입했고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할 새도 없이 둔탁한 도구에 의해 강제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 감식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느꼈던 당혹감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침입구 불명, 지문 불명, 목격자 없음. 지금처럼 CCTV가 굴목마다 설치되어 있거나 과학수사대 KCSI가 첨단 장비로 DNA를 분석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안으로 확인되는 발자국과 돋보기, 그리고 형사들의 직감뿐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운동화는 당시 시장에서 흔히 팔리던 보급형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 밤중에 수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밤낮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목적을 달성한 뒤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칠흑 같은 어둠은 범인에게 있어 최고의 은신처였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논밭길은 그가 도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주변 인물을 샅샅이 뒤졌지만 원한 관계나 금전 채무 관계는 깨끗했습니다. 즉, 이것은 면식범의 소행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범죄의 서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극히 드물었기에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들어온 정도둑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를 정리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일까? 현장에 남겨진 또 다른 단서는 범인의 대담함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바로 도망치지 않고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들의 물건을 살피거나
심지어 음식물을 섭취한 흔적까지 남겼습니다. 이는 범인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다른 심리 상태를 가진 인물임을 암시했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 형사들은 이를 두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순을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법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외딴 집, 둔기 사용, 생존자 없음. 수사망은 전남 지역 전체로 확대되었지만 경찰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각 경찰서 간의 공조 수사 체계도 지금처럼 유기적이지 못했습니다. A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의 정보가 B 경찰서로 전달되기까지는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행정 공백과 정보의 시차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범인이 지역 지리에 밝은 사람일 것이라 추정하고 전과자 명단과 우범자 리스트를 뒤지며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습니다. 수백 명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인물을 연행해 추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이미 그곳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이 마을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파출소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비상 경계 태세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전라도의 산과 들을 뒤지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걸어서 이동하는 지역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도라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 자신의 사냥터를 전국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잔혹한 본능을 예열한 그는 이제 더 많은 사람, 더 복잡한 도시, 그리고 경찰의 눈을 더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족적 하나만을 부여잡고 며칠 밤을 새우던 담당 형사는 사건 현장 근처 기차역에서 서울행 열차가 출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놈, 여기 없다. 이미 떴어.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붉은 흙길 위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이제 덜컹거리는 기차 바퀴에 실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죽음의 전국 투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화순의 좁은 시골길을 벗어난 범인, 김대두. 그는 기차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음 목적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피해자들에게서 탈취한 약간의 현금과 다음 범행을 위한 도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그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을 때 이미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 신출귀몰한 유령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이 숨막히는 추격전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순에서의 비극이 채 잊히기도 전 대한민국의 범죄 지도는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던 그 무렵 철길을 따라 이동하는 죽음의 그림자는 예고 없이 다음 역에 정차했습니다. 범인 김대두에게 있어 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포위망을 비웃으며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도주로이자 새로운 사냥터로 향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수사 시스템은 지역 단위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경찰국과 경기도 경찰국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차에 몸을 싣고 지역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수사 기록은 단절되었고 추격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9월 말 경기도 평택과 수원 인근, 서울로 향하는 길목인 이곳에서도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연이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상은 전남 화순의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마을에서 동떨어진 외딴 가옥,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 그리고 둔탁한 도구에 의해 강제로 잠들게 된 피해자들. 경기도 지역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강도치고는 너무 잔혹하고 원한 관계치고는 피해자와의 접점이 전혀 없잖아. 사건 현장은 참혹했지만 범인이 가져간 물건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쌀 한 줌, 낡은 시계, 주머니 속에 푼돈 몇 푼. 고작 이것을 얻기 위해 일가족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을 베테랑 형사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범죄라기보다는 억눌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파괴 행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서울시경, 현 서울경찰청이 마들은 갑보를 입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개별 사건들을 하나로 잇는 보이지 않는 선을 감지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현장의 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지도 위에 사건 발생 지역을 붉은 펜으로 표시해 나갔습니다. 점들은 전라남도에서 시작해 철도 라인을 따라 경기도로, 그리고 점점 수도 서울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놈이다. 놈이 올라오고 있어. 형사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동일범에 의한 연쇄 범행, 즉 직렬형. 범죄의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신중했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연쇄 사건으로 규정했다가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언론 통제가 심했던 시절, 연쇄살인마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에 던질 충격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범인의 대담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 수원 인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가장을 처리한 뒤 안방에 앉아 피해자가 먹다 남은 밥을 먹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했을 때 밥그릇은 비워져 있었고 김치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단 말인가. 형사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피해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지 자신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듯 현장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무렵 수사팀은 범인의 범행 수법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절대 빈손으로 다니지 않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물건을 즉석에서 무기화한다. 짱돌, 몽둥이, 낫 등 시골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들이 그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흉기로 변했습니다. 둘째, 그는 주로 노약자나 여성을 노리지만 성인 남성이 있을 경우 기습적으로 가장 먼저 제압하여 저항을 무력화한다. 셋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시도는 하지만 치밀하지 못하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현장을 훼손한다.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범인이 전문적인 킬러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라고 불렀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야수. 그 야수가 이제 인구 1,000만이 밀집한 거대 도시 서울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김대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 가난과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그 풍경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파괴하고 싶은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불행을 타인에게 전염시킴으로써 비틀린 방식으로 세상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했습니다. 나만 불행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였습니다. 경찰은 비상을 걸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경계 지역에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차역마다 형사들이 배치되어 수상한 인물을 검문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가방 안에 든 게 뭡니까? 하지만 김대두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평범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160cm가 조금 넘는 왜소한 체구, 순박해 보이는 눈매. 겉모습만으로는 그가 10여 명을 어둠 속으로 보낸 장본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형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유유히 피해 서울역 플랫폼에 발을 디뎠습니다. 1975년 10월 초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뚫렸습니다. 범인은 이제 복잡한 미로와도 같은 서울의 골목길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골의 외딴 집과는 전혀 다른 환경. CCTV도 없고 가로등도 드문 당시의 서울 변두리 달동네와 부유층 저택들은 그에게 새로운 종류의 사냥터였습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그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범행을 시작한다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서울시경은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그림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잠복 근무가 시작되었고 우범지대에는 사복 형사들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고 숨을 곳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본부로 한 통의 무전이 날아들었습니다. 성북구 일대 주택가, 침입 흔적 발견, 피해자 다수 발생, 수법이 똑같습니다. 형사 반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늦었어. 이미 시작됐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방을 돌며 예행 연습을 마친 범인이 드디어 서울에서 본격적인 사냥을 개시한 것입니다. 과연 서울 경찰은 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사망을 비웃듯 계속되는 범행 속에서 형사들이 찾아낸 아주 작은 실마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한 수사 현장. 그곳에서 형사들이 겪어야 했던 좌절과 집요한 추격전이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언론의 대서특필, 쏟아지는 제보전화, 그리고 헛다리 짚기. 전 국민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자 수사본부에 전례 없는 압박이 가해집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형사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미친 듯이 현장을 누비는데 과연 그들이 발견한 결정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1975년 10월 서울의 가을 하늘은 청명했지만 도시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습했습니다. 조간신문의 일면은 연일 붉은 글씨로 도배되었습니다. 공포의 살인마, 서울 상륙. 밤의 불청객, 오늘은 어디인가.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시민들의 불안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상점들은 서둘러 셔터를 내렸고 골목길을 지나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집안의 불이 꺼지곤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인질로 잡혀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청량리 경찰서에 마련된 특별수사본부. 그곳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땀냄새, 그리고 패배감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현장 사진과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정작 범인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빙글빙글 돌고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식은 뭐하는 놈이야. 흔적은 남기는데 정작 꼬리가 잡히질 않아. 당시 수사팀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바로 기술의 부재였습니다. 오늘날처럼 CCTV로 동선을 추적하거나 기지국 정보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조차도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 AAFISEG 도입되기 훨씬 전이었기에 현장에서 채취한 쪽지문을 수십만 명의 전과자 지문 원장과 일일이 눈으로 대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울 앞바다에 떨어진 바늘 하나를 맨손으로 더듬어 찾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도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범인이 남긴 희미한 족적에 주목했습니다. 사이즈 245mm에서 250mm 사이, 밑창 문양이 독특한 R사의 운동화. 당시 널리 보급된 저가형 모델이었지만 이것은 범인이 넉넉지 못한 형편의 젊은 남성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혈액형은 A형. 수사팀은 이 두 가지 단서를 주고 용의자 그룹을 압축해 나갔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그때 베테랑 형사들은 감과 경험으로 범인의 윤곽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은 초범이 아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솜씨가 너무나 익숙해. 그리고 훔쳐가는 물건들을 봐라. 고가의 작물이 아니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푼돈이나 생필품이다. 이건 사회에 갓 나온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출소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 가설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틀었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출소한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명단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동기들을 탐문하고 전과자들의 은신처인 쪽방촌과 여인숙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 더미와 씨름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 수천 명의 얼굴 사진 속에서 범인의 눈빛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범인 김대드는 형사들의 예상을 비웃듯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북 지역을 대대적으로 검문하면 그는 보란듯이 경기도 수원이나 의정부로 빠져나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다시 외곽으로 병력을 분산시키면 그는 기차를 타고 서울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경찰 무전을 도청이라도 하듯 수사망의 빈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천재적인 지능범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무모함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이 수사팀의 논리를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자는 범행 후 숨을 죽이고 은신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김대드는 범행 직후 이동했고 이동 중에 또다시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의 동선에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충동과 파괴 욕구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상부의 질책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이 떨고 있는데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건가? 이번 주 내로 성과 못 내면 전원 옷벗을 각오해. 형사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현장을 뛰었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범인이 다녀간 자리에는 싸늘하게 식은 피해자들과 그가 조롱하듯 남겨둔 어지러운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범인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범행 현장은 기차역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반경 4km 이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놈은 뚜벅이다. 자가용이 없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외딴 집을 노린다. 이 분석은 수사망을 좁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주요 역과 터미널 주변의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형사들은 역 주변의 여인숙 주인들에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배포하고 수상한 투숙객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키 160cm로 초반, 마른 체격, 전라도 사투리 사용, 낡은 운동화 착용. 한편 김대두는 자신의 운이 다해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범행 성공은 그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비로 속에서 자신은 영원히 잡히지 않을 투명 인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훔친 돈으로 유흥가를 기웃거리기도 했고 대담하게도 훔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역사에서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악마는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 마련입니다. 10월 7일 서울. 김대두는 또 한 번의 범행을 저지른 후 옷에 묻은 붉은 얼룩을 지우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그 옷을 태우거나 깊은 곳에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했고 물욕이 간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뺏은 질 좋은 청바지와 외투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거 빨아서 입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단순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이 철옹성성 같던 그의 도주 행각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주택가, 세탁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눈썰미가 매서운 한 주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로의 꼬리를 쫓던 지루한 술래잡기.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그물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탁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김대두가 저지른 그 사소한 실수가 어떻게 거대한 수사에 물꼬를 트게 될까요?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결정적인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범죄 심리학자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범죄가 완벽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저지르는 주체가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냉혹하게 실행한다 해도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심과 방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197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범죄자 김대두 역시 경찰의 수사망이 아닌 자신의 사소한 욕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1975년 10월 7일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연이은 허탕과 미궁에 빠진 수사 상황 때문에 형사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놈은 유령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라는 패배주의적인 말이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수사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반서, 이른바 스모킹건은 엉뚱하게도 서울의 한 주택가 세탁소 다림질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대두는 서울에서 또 한 번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챙겨 나온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고가의 의류, 바로 청바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청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멋과 부의 상징이었고, 가난했던 김대두에게는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전리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청바지의 상태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바지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붉은 얼룩이 낭자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아니,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즉시 증거물을 불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범행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김대두는 여기서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깨끗이 빨아서 입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눈앞의 물건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영원히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만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그 피 묻은 청바지를 들고 동네 세탁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앙타타소 주인 하모 씨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옷을 다루며 온갖 종류의 얼룩을 봐온 전문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청년,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어딘가 쫓기는 듯한 불안한 시선. 하 씨는 본능적으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세탁 좀 해주쇼. 얼룩이 심해서 집에서는 잘 안 지워지네. 청년은 퉁명스럽게 청바지를 내밀었습니다. 하 씨가 옷을 받아들었을 때 코끝을 찌르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음식물 냄새나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하고 쇠맛이 나는 냄새, 바로 철분의 냄새였습니다. 청년이 세탁비를 산불로 내고 서둘러 가게를 나간 뒤 하 씨는 작업대 위에 청바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섬유 조직 깊숙이 스며든 검붉은 자국. 물감이 묻은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치 국물이나 고추장 자국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어 검게 변해버린 그 자국은 하 씨가 6.25 전쟁 때 보았던 바로 그 액체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피다. 하 씨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서울 일대 강도 사건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방금 나간 그놈, 혹시 뉴스에 나오는 그놈 아니야? 일반 시민으로서 흉악범일지도 모르는 인물을 신고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옷을 빨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 씨는 정의로운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파출소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여기 세탁소인데요. 좀 이상한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서요. 이 전화 한 통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경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사소한 제보 하나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즉시 형사들이 세탁소로 닥쳤습니다. 형사들은 하 씨가 내민 청바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의 tit 정밀 감식이 필요했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도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혈흔이었습니다. 게다가 청바지의 사이즈와 스타일은 며칠 전 발생한 사건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품 내역과 일치했습니다. 빙고! 찾았다. 형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안개 속을 헤매던 수사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범인은 옷을 맡기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언제 옷을 찾으러 올지 아니면 눈치를 채고 영영 도망가 버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비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세탁소 주변에 사복 형사들이 쫙 깔렸습니다. 가게 안쪽 다림질하는 하 씨의 뒤편 창고에는 무장한 형사 2명이 숨을 죽이고 대기했습니다. 세탁소 맞은편 구멍가게, 골목 어귀의 전봇대 뒤, 지나가는 행인으로 위장한 형사들까지. 좁은 골목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덫이 되었습니다. 하 씨에게는 가장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하며 범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범인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행동하여 그를 안심시키는 것. 절대로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놈이 눈치채고 도망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지켜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형사의 당부에 하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2시간. 해가 지고 거리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만약 놈이 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면.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낡은 운동화,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내 옷 다 됐어?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창고 안에 숨어있던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권총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선 하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최대한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아, 예, 다 됐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하 씨가 포장된 청바지를 건네는 순간 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는 착각의 미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가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옷을 받아들고 뒤를 도는 찰나 창고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과연 김대두는 순순히 체포되었을까요? 아니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 최후의 발악을 했을까요? 좁은 세탁소 안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검거작전,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살인마의 진짜 얼굴. 그 숨막히는 체포의 순간이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1975년 10월 8일 서울 성북구의 한 세탁소. 오후 4시의 햇살이 유리창을 넘어 가게 안으로 길게 들어와 있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정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림질하는 스팀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치익하고 울릴 뿐 가게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이 일상적인 풍경 뒤에는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상 가장 긴박한 순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탁소 주인 하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등 뒤, 옷들이 빽빽하게 걸린 행거 뒤쪽과 비좁은 쪽방에는 강력계 형사 2명이 권총을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범인이 눈치를 채고 도주한다면, 혹은 그가 주머니 속에 무시무시한 흉기를 숨기고 들어와 주인 하 씨를 인질로 잡는다면, 수만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형사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밖 상황도 긴박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 미화원으로 위장한 형사, 전봇대 뒤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는 형사, 골목 어귀에 구멍가게에 앉아있는 형사들까지.
서울시경의 최정예 병력이 이 낡은 세탁소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은 번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골목 입구에서 무전이 쳤습니다. 용의자 접근 중, 용의자 접근 중, 인상착의 일치, 검은색 점퍼에 모자 착용. 형사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행거 뒤에 숨은 형사 반장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하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침착해, 평소처럼 해. 딸랑. 가게 문에 달린 맑은 종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왜소한 체구의 김대두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 밑으로 번뜩이는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본능적으로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야생동물이 낯선 숲에 들어설 때 보이는 경계심 가득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완벽하게 위장된 덫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카운터 뒤에 걸린 깨끗하게 세탁된 자신의 전리품인 청바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내 옷 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하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장부를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 예. 그 얼룩 심한 거 맡기신 분이죠?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지워졌네요. 하씨가 포장된 청바지를 건넸습니다. 김대두는 비닐 포장을 뜯어 청바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핏자국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의 범죄 흔적이 지워졌다는 안도감이자 세상의 눈을 속였다는 오만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건네고 옷을 받아들고 몸을 돌리는 그 순간, 덮쳐! 형사반장의 고함과 함께 행거가 넘어지며 두 명의 형사가 맹수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좁은 세탁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으아! 김대두는 반사신경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는 형사들이 덮쳐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첫 번째 태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허리춤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범행 때마다 사용했던 날카롭게 갈린 과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칼이다! 칼 버려! 형사들이 소리쳤지만 김대두는 투항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흉기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옷걸이가 쏟아지고 다림질판이 뒤집혔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형사 한 명이 김대두가 칼에 쥔 손목을 정확히 걷어찼고 칼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 다른 형사가 그의 몸을 덮쳐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지원 병력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그의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김대두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160cm 남짓한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형사 3명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김대두, 너를 강도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의 목소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 형사들은 현장에서 즉시 그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집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손목시계, 현금 뭉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차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기차표는 그가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 평택,
양주 등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이동 경로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연행되는 김대두의 모습은 기이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몰려든 사람들을 노려보며 섬뜩한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재수없게 걸렸어. 그가 경찰차에 타면서 중얼거린 말은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운이 나빠서 잡혔다는 투덜거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사들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놈, 진짜다. 보통 놈이 아니야.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세탁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넘게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밤의 유령, 죽음의 여행자는 그렇게 자신의 오만함이 남긴 붉은 얼룩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경찰서 취조실로 끌려간 김대두. 좁고 어두운 방,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사들과 마주 앉은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절도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그가 어떻게 스스로 그 끔찍한 연쇄살인의 전모를 털어놓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자백 과정에서 뱉어낸 말들은 왜 당시 수사관들을 밤잠 설치게 만들었을까요?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악마의 입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증거 있어? 취조실에서의 치열한 심리전.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김대두. 수사팀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탁소에서 확보한 증거와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미제 사건 파일들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그의 웃음소리. 그래, 내가 했어.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든 자백의 내용과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진짜 이유. 1975년 10월 8일 밤,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사과 취조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묵직한 침묵, 형사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타작이 두드리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악마와의 독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김대두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했던 세탁소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베테랑 형사들을 마치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대신 기이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고픈데 밥이나 좀 주시오. 그가 입을 열어 뱉은 첫 마디는 혐의에 대한 해명이 아닌 끼니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형사들은 기가 찼지만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불편한 손으로 면발을 비비며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해치려 했던 흉악범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평온한 식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사 반장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놈,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인간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어.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두, 네가 훔친 물건들, 그리고 그 청바지에 묻어있던 피, 다 확인됐다. 더 이상 발뺌해봤자 소용없어. 형사는 세탁소에서 압수한 청바지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온 작물 목록을 책상 위에 들이밀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혈액형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거요? 길 가다가 어떤 취객이랑 시비가 붙어서 좀 싸웠는데 그때 묻은 겁니다. 물건들은 뭐 빈집 털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난 그냥 좀도둑질이나 좀 했을 뿐이요. 그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단순 절도로 축소하려는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형사들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있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팀의 막내 형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김대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십 장의 기차표와 시외버스 승차권들을 지도 위에 펼쳐 보인 것입니다. 단순 절도범이 왜 전국 일주를 하지? 수원, 평택, 양주, 성남. 네가 다녀간 날짜와 그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 이걸 우연이라고 할 텐가? 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압박했습니다. 너 서울에서만 그런 게 아니지? 시골에서도 그랬지. 네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이 사라졌어.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김대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동선이 완벽하게 파악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면 너는 영원히 세상 빛을 못 볼 거야. 회유와 압박이 교차하는 긴장의 시간. 취조실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김대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 양반들 꽤 하시네.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형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이어진 그의 말은 취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아는 게 그게 다요? 고작 서너 건 가지고 나를 잡았다고 좋아하는 겁니까? 그는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만 있는 게 아니야. 전라도, 경기도. 내가 다 돌았지. 55일 동안 내가 몇 명이나 보내줬는지 알기나 해? 형사들은 펜을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더 있다는 거야? 김대두는 거만하게 턱을 괴며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지, 거기 노인네 둘까지 합치면. 그가 뱉어낸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7명. 취조실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17명.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상 단일범에 의한 최다 희생자 수였습니다. 형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쟁터도 아닌 평시의 사회에서 고작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혼자서 17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무슨 수로 혼자서 17명을.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왜 해? 내가 어디 갔는지 다 적어줄 테니 가서 확인해 보시오. 김대두는 태연하게 종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날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화순의 외딴집부터 서울의 주택가까지 그가 그려나가는 지도는 말 그대로 죽음의 로드맵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건들은 모두 미제로 남아있거나 단순 화재나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전국의 미제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돈 때문이라면 훔치기만 해도 됐잖아. 왜 굳이 사람들을 해쳤어? 형사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함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두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듯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랬냐고?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어. 근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정과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가진 놈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야 해? 스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사회 탓으로 돌리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 말을 무시하던 놈들, 나를 벌레 보듯 하던 놈들, 다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었어. 내가 누군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것은 억눌린 열등감이 만들어낸 괴물의 궤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기는커녕 마치 세상을 향한 복수극을 성공적으로 마친 영웅이라도 된 듯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면 100명을 채울 생각이었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진술서, 17개의 십자가가 그려진 그 종이는 그 어떤 공포영화의 각본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이었습니다. 그의 자백이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영웅 심리에 도취된 과대망상일까? 경찰은 그를 대동하고 전국을 돌며 현장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할 전무후무한 현장 검증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죄 현장으로 돌아간 악마, 피해자 유가족들과 마주한 그 순간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허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그 현장의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1975년 10월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펼쳐진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김대두의 충격적인 자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17명이라는 전무후무한 피해자 수, 그리고 전국을 유람하듯 돌아다니며 저지른 범행 수법에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단 하나. 그가 자백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 과정이 아니라 악마가 자신이 저지른 짓을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연기하는 소름 끼치는 범죄 리플레이였습니다. 경찰 호송버스가 첫 번째 범행 장소인 전라남도 화순의 한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이미 그곳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수백 명의 인파가 좁은 시골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은 수십 명의 병력을 동원해 인간띠를 만들어 통제선을 구축했지만 성난 군중의 기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 살인마를 죽여라! 네가 사람이냐? 내 자식 살려내라! 돌멩이와 계란이 호송차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호송차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김대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목인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온 그는 보통의 범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건만 그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군중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마네킹을 세워두고 그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순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그가 기억이나 제대로 할까? 혹시 억지로 꾸며낸 자백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의구심은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김대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이 놓친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하며 상황을 주도했습니다. 아니 형사님, 거기가 아니죠. 내가 이쪽 담을 넘어서 저기 창문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는 마치 자신의 집 구조를 설명하듯 자연스럽게 동선을 재현했습니다. 마네킹을 제압하는 신용을 할 때는 동작이 너무나 능숙하고 거침없어서 옆에 있던 베테랑 형사조차 움찔하며 뒤로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쓰러지니까 다시 한 번.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허공에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피해자들이 느꼈을 마지막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가족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다 실신했습니다. 통곡 소리가 현장을 뒤덮었지만 김대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빨리빨리 좀 합시다. 배고픈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을 17명이나 해친 곳에서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그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배고픔과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그는 형사에게 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카메라 기자를 향해 묘한 웃음을 흘리는 그의 모습이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면서 전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자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은 서울, 경기, 전라남도를 오가며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뼈아픈 허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대두가 지목한 장소들 중 상당수는 경찰이 단순 화재나 가출 혹은 일반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넘어갔던 곳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집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에는 없는데? 형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김대두가 구체적인 범행 도구와 탈취한 물건을 진술하고 나서야 뒤늦게 부실했던 초동 수사의 실태가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기차역 주변의 허술한 검문 시스템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김대두는 현장 검증 도중 이동 경로를 설명하며 경찰의 검문을 어떻게 피했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경찰들이 역 앞에서 지키고 있길래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뒷구멍으로 나갔죠. 거기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던데요. 그의 조소 섞인 말은 당시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의 구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우범자 관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점들이 김대두라는 괴물을 키운 자양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현장 검증 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주택가 골목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김대두는 마지막까지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재연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몰려든 기자들이 지금 심경이 어떠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라고 묻자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 뭐 운이 없었던 거지. 나도 잡힌 게 억울해. 내가 만약 안 잡혔으면 100명은 채웠을 텐데.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일종의 기록경신 게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윤리마저 거세된 상태였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훗날 그의 이런 태도를 분석하며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냉정혈안. 현장 검증이 모두 끝나고 그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가던 날, 시민들은 경찰서 앞까지 따라와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살인마를 사형하라. 사형만이 정의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회적 판결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김대두의 구체적인 자백, 그리고 현장 상황과의 일치성을 토대로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17명의 목숨, 수십 건의 강도 및 상해, 서리 더미는 책상 높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김대두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의 무게를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것일까요? 재판을 기다리는 구치소 독방 안에서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살인마의 로드쇼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충격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운명의 재판정.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대한민국 수사 역사에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최후의 순간, 그 마지막 장이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1975년의 겨울,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법원이라는 차가운 이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의 흐느낌과 시민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뒤섞인 가운데 재판장이 입장하자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김대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그의 모습은 체포 당시의 당당함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구치소의 독방에서 보낸 시간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혹은 법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본능적으로 위축된 것인지, 그는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관을 응시했습니다. 검찰은 농고를 통해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강도, 강간, 그리고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혐의. 검사가 범행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데만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소장이 아니라 피로 쓰여진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의다 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대두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마지막으로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혹은 또다시 사회를 조롱할지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정거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냉대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희생시켰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둔 자의 체념이었을까요? 그는 수감 생활 중 기독교에 귀의하여 참회록을 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이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17개의 부서진 가정,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피해자들. 법의 저울은 냉정했습니다. 1976년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대두, 사형. 주독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통곡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하여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28일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김대두는 서대문 형무소의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집행된 이례적으로 신속한 집행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에서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전과자들에게도 갱생의 길을 열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향년 26세.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마의 전국 일주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대두 사건은 단순히 한 범죄자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에 뼈아픈 교훈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첫째, 공조수사의 부재가 낳은 참극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범인이 기차를 타고 지역 경계를 넘나들 때 경찰의 정보망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전국 단위의 범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초동 수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단순 화재나 변사로 처리되었던 사건들이 사실은 연쇄살인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현장 감식과 과학 수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경찰은 과학 수사, CSI 기법 도입과 지문 감식 기술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의 등장이었습니다. 김대두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살인은 주로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심리적 만족을 위한 범행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등장은 범죄 심리학과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김대두가 남긴 것은 17명의 희생자라는 비극적인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치안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찰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CCTV와 유전자 감식, 프로파일러가 존재하는 고도로 발달된 치안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1975년 시골 마을의 외딴 집에서 시작되어 서울의 한복판까지 이어졌던 그 공포의 질주.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거나 사회의 그늘진 곳을 외면할 때 언제든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방문은 잠겨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김대두가 태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건강한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밤입니다. 지금까지 197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시스템이 변화했는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다른 미제 사건이나 범죄 실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치밀하고 냉철한 수사 기록을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